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것은 KBS K-팝 뮤직 어워드 2025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4년째, 5년째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데 신인 작곡가들을 모아서 새로운 곡들을 만들어내서 그걸 같이 즐겨보는 저희들만의 축제이긴 합니다만 한번 찾아가서 들어보시면 꽤 곡들이 괜찮아요. 어, 저는 정말 자부할 수 있고, 특히나 올해는 거의 150곡이 넘는 곡이 쏟아져 나왔고, 150명이 넘는 작곡가들이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도 정말 추리고 추려서 정말 괜찮은 곡들만 따로 모아도 시간이 꽤 길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즐기는 그 시간 동안이 그 100분의 시간 동안이 지루하지 않고 너무 즐거웠는데, 여러분한테도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QR코드로 바로 넘어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고, 리스트에 있는 어떤 곡이든 한번 들어보시면 꽤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한번 노래 들어보시고 괜찮은 곡이 있으시면 아래 떤 곡이 참 좋았다 라는 몇 마디 적어주시면 이 곡을 작곡한 작곡가님들한테 굉장히 큰 격려와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곡들로 KBS K-팝 뮤직 어워드 2025 행사를 진행하고 했고요. 이 중에서도 베스트 11을 선정을 해서 이 작곡가님들한테 베스킨라빈스 상품권을 네, 네, 드리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 저희는 무척 즐거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즐겁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QR코드 해서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으로 넘어갈 텐데요. 네, 그러면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야기는 따로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다시 몰래로 돌아와서,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오늘 드릴 이야기는 인공지능을 지치게 하는 수업이라는 주제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속살은 학생들과 함께 고전시를 어떻게 즐겁게 그리고 정말 실용적으로 그리고 정말 고전시답게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을까 에서부터 시작한 고민이고요. 그 고민이 맞닿은 지점이 이제 대중음악이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21세기에도 인공지능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사가 지치지 않는 수업을 진행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하나의 사례 1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학생들과 제가 만든 어떤 결과물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생들과 일주일에 2시간씩 만나고 있고요. 20명이 조금 안 되거나 조금 넘치는 8학급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수업은 4주 동안 진행한 수업입니다. 그러니까 총 8차시 정도, 8차시 정도 진행한 수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났더니 저랑 학생들은 대중음악을 150곡 정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직접 쓴 감정 메시지 에세이를 한 160편 정도 만날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더 즐거웠던 학생들이 시에 대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덧붙이는 시 댓글을 대략 한 360개 정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또 이렇게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제 판단이지만 몰입도가 높았고, 수준도 높았고, 결과물도 굉장히 대중적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즐거웠거든요, 이 과정들이. 평가도 무난했고요.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생들과 했던 수업 1단계는 이겁니다. 감정 메시지 에세이 쓰기 수업입니다.
요것이 한 덩어리의 수업인데요. 대략적인 진행은 이렇습니다. 학생들이 감정 사물을 10개를 쓴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감정 에세이를 쓰고요. 그거 사이에서 노래의 후렴이 될 만한 그 상황에 내가 반복해서 듣고 싶거나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정리해보는 작업을 했어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A4 두 페이지짜리고요. 네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까지 내 감정이 턱 밑까지 혹은 정말 빵 하고 넘쳐 흘렀던 그 순간에 내 곁에 있었던 물건을 하나 쓰는 겁니다. 그렇게 10개의 물건을 쓰는데 한 사건에 대해서 10개를 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건마다 하나씩, 그러니까 10개의 사건에 하나씩, 그러니까 총 10개의 물건이 나오는 거죠. 이걸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말 이 네모 안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그 중에서 지금 생각해도 정말 생생하게 그 감정이 떠오르는 세 개의 사물을 골라서 그것에 관해서 한 줄 이상 정도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는 쓸 말이 없고 어떤 거는 쓸 말이 넘치거든요. 그럼 그 넘치는 것들을 골라서 세 번째 질문은 10줄 정도 써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감정이었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지금 나는 어떤지. 아무튼 그 일, 그 사건, 그 사물에 관련돼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쓰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 번째는 그때 그 순간 내가 그 감정을 느꼈던 그 상황에 내가 하고 싶고 하고 싶고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혹은 듣고 싶고 듣고 싶고 듣고 싶었지만 듣지 못한 말, 혹은 내가 했어요. 했는데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어. 혹은 내가 들었어. 그때 그 상황에. 근데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어. 그렇게 반복해서 하고 싶고 듣고 싶었던 말을 여기에 네 줄 정도 한번 써보는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되면 이게 아주 든든한 미천이 되거든요. 이 미천이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요 씨앗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생활시를 써보자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10줄 정도의 시를 한번 써보자고 하면 굉장히 멋진, 엣지 있는, 텐션 있는, 긴장감 넘치는 생생한 생활시가 나옵니다. 굳이 교사가 크게 개입하지 않아도 꽤나 괜찮은 정말 솔직한 감정이 담뿍 담겨 있는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작품들을 저는 학생들한테 어, 인스타에 업로드하게 해서 그거를 나중에 출력해서 이렇게 시화전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한 영상 에세이를 만들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학생들한테 그렇게 만들어진 그 10줄짜리 에세이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영상 콘티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영상 콘티는 별게 아니고 그냥 10개 정도의 빈칸이 있고 학생들이 자신의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그 10개의 빈칸에다가 그림으로 그려보게 하는 겁니다. 졸라맨으로 그려도 돼요. 그 졸라맨으로 그리게 한 다음에 그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어, 최신의 인공지능에 파일을 첨부한 다음에 이것으로 영상을 만들어줘. 이것으로 그림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어, 그림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 그림을 자기가 원하는 다양한 스타일로 프롬프트를 짜서 아주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인공지능들이 대략 한 5초에서 10초 사이에 영상을 만들어 주거든요. 무료 버전에서. 그럼 그것들을 쭉 연결하고 밑에 자막을 달면 꽤 재밌는, 거기에 이제 음악까지 더하면 정말 괜찮은 영상 에세이가 되거든요. 요것도 꽤 재밌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글을 쓰게 하는 거죠. 그 10줄짜리 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학습지를 제시를 해서 이제 긴 글을 써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생활시, 영상 에세이, 그리고 일반 글 에세이를 해봤는데 다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 드릴 것은 이게 아니고 바로 학생들과 노래를 만든 대중음악을 작곡한 요 작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학생들과 대중음악을 만들려면은 일단 노래 가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어과고 또 문학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언어 작업을 하고 싶어서 언어를 통해서 작곡에 가는 이 과정을 같이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학습지를 만들었어요.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노래 제목을 쓰고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현대의 대중음악에 아주 기본적인 구조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벌스 1 가사 1절, 코러스 후렴, 벌스 2 가사 2절,
코러스, 후렴, 그 다음에 브릿지, 그 다음에 코러스입니다. 다른 건 다 아실 텐데, 브릿지라는 게 조금 생소하실 텐데, 브릿지는 뭐냐면, 원래 대중음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코러스거든요. 사람들 귀에 남는 건 코러스니까요. 코러스가 어쨌든 중요해요. 거기서 제일 감정이 빵 터지거든요. 근데 그 코러스를 계속 듣는 게 좋은데 너무 코러스만 계속 들으면 좀 지루하니까 코러스랑 비슷한 음조, 비슷한 어, 리듬을 갖고 있는데 조금 색다른 그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귀가 한번 새로워진 다음에 다시 한번 코러스로 들어가면 코러스가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로 브릿지라는 부분입니다. 이 브릿지는 일종의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은 노래 전체에서 보면 좀 반전을 맞거나 혹은 과장을 맞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포인트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뭐 이렇게 비슷한 색조의 비슷한 색상의 옷을 입더라도 포인트가 되는 브러치, 뭐 모자,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거는 비슷한 색이 아니라 뭔가 튀는 색깔로 하잖아요. 이를테면 검은색 옷에 빨간 장미를 담는다든지, 뭐 예를 들면 파란색 푸른색 정장에다가 흰색 이거를 이름이 모르겠네. 아무튼 그거를 이렇게 한다든지, 아무튼 그런 포인트를 잡아주는 작업인데 그런 게 이제 브릿지인 거죠. 학생들한테 아까 만들었던 그 10개, 10줄을 만든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요걸로 벌스를 만들게 합니다. 그 이야기를 절반은 뚝 잘라서 앞부분으로 벌스 1절, 뒷부분으로 벌스 2절을 만들게 합니다. 그 다음에 코러스는 뭐냐면 학생들이 그때 반복해서 하고 싶었던 말들. 그걸 가지고 코러스를 만들고요. 마지막에 브릿지는 자기가 반복해서 하고 싶거나 반복해서 듣고 싶었던 말 중에 다른 거랑 좀 결이 다른 말들을 빼내게 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과장을 하거나 반전을 주거나. 그래서 다른 코러스랑, 그러니까 코러스랑 비교해 봤을 때 반복하는 말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거나 더 과장해서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헤어진 사람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코러스, 후렴에다가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반복을 했어요. 그러면 브릿지에다가는 뭘 쓰느냐? 아예 반전,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늘 클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 한결같지는 않잖아요. 한편에는 너무 밉죠. 너무 싫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롭죠. 너무 속상하고. 내가 도대체 왜 이제까지 여전히 저 사람을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왜 여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야? 너무 화가 나죠. 그런 마음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브릿지에 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를 완성을 하면 저한테 검토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때 교사의 역할은 학생들한테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이런 게 아니고 학생들과 같은 동료로서 내가 같이 정말 대중음악을 너와 함께 만든다면 난 이런 걸 좀 수정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조언을 해 주는 거죠. 최종 결정권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제 이야기 듣고 마음에 들어요. 역시 문학 선생님은 뭔가 예술적인 감성이 있네. 그러면 이제 수정해서 다시 옮겨 적으면 되고 들었는데 선생님 구려요. 역시 아씨 기성세대는 안 돼. 이런 그런 느낌이라면 그냥 안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한 번은 딱 한 번은 자기가 쓴 창작물을 정말 냉정하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한 번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은 옮겨 써야 된다는 거죠. 귀찮죠. 지루하죠. 하지만 그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루함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꼭 써야 되겠어. 라는 확신이 드느냐. 내가 다시 손으로 썼는데 그래도 좋으냐. 이런 거는 저는 한 번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1차는 점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최종 2차만 점수에 들어갑니다. 이걸 나중에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2차 꼭 써야 된다. 1차는 연습이야. 이렇게 해서 2차를 완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래 가사가 완성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작곡에 들어갑니다. 이 작업은 인공지능 작곡 앱인 수노라는 앱을 활용을 하는데요. 이 수노 앱은 무료고요. 어, 회원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하루에 5번 정도 시도할 수 있고요. 한 번 시도할 때마다 무료 버전이 2곡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 10곡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저한테 제출하면 되거든요, 학생들이. 만드는 방법은 요 보이시는 화면 창의 왼쪽 위에 관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원래 이제 커스터마이징, 그 커스텀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걸 이제 클릭을 하면 요 창이 딱 나오는데 가사에다가 자기가 완성한 가사를 이제 집어넣고 그다음에 음악 스타일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장르를 그리고 스타일, 분위기를 써 넣으면 되는데 학생들이 어려워할 때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음악 스타일은 어떤 거냐면 그 사건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감정으로 보고 있느냐. 그게 음악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때 그 사건을 겪었을 때는 내가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화가 났을 수 있죠. 근데 그 사건이 지난 한 달 후, 1년 후, 5년 후에 내가 그 사건을 봤을 때 물론 여전히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아프고 괴로울 수 있지만 지금은 그때와 감정은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감정으로 그때의 사건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걸로 장르를 결정한대요. 하면 돼요. 지금도 너무 화가 나고 열받고 그러면 하드락이나 헤비메탈로 가면 되죠. 지금 생각해도 너무 여전히 안타깝고 미안하고 고맙고 그립고 이런 감정이라면 발라드로 가면 되고요. 그때는 너무 막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금 뭐 몇 년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 그때 참 우리 어렸네. 참, 그때 귀여웠다. 뭐, 근데 그것도 필요한 과정이지. 이런 좀, 그래도 가볍고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그때 아픈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면, 인디 음악 톤으로 가면 되고요. 아무튼 이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장르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을 마음껏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건 정말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제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안인 거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마음껏 해보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제목을 입력하고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만들다를 클릭을 하면 이게 해마다 정책이 바뀌어서 좀 바뀌긴 하는데 최근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무료 버전 두 개와 유료 버전 두 개가 나옵니다. 총 네 곡이 나와요. 근데 유료 버전은 한 1분 정도만 들려주고 마지막까지 들으려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는 무조건 무료 버전으로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무료 버전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곡들이 나오고, 그리고 제가 학생들에게 요구했던 거는 무료 버전을 가지고 유료 버전 이상의 곡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능력자 아니니? 난 그런 능력을 원해. 라고 학생들을 좀 설득하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0곡 정도를 만들어냈습니다. 5번 시도해서. 그러면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곡을 골라서 저한테 MP3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제출할 때는 세 가지를 제출해야 되는데 노래 가사, 그다음에 앨범 자켓이 될 사진 한 장, 그리고 MP3 파일 요거 세 개를 제출해야 되고요. 요거는 제가 어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패스 앤 페일로 딱 기한 내에 제대로 제출만 했으면 만점을 주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 패스 앤 페일로 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학생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역량을 쏟아부어야 가능한 이 활동을 패스 앤 페일로 하면 너무 수준이 낮아지지 않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면 충분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학생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제가 했던 장치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약속을 한 거죠. 내가 너희들이 제출한 작품을 절대 그냥 세상에 사라지게 만들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만든 작품들은 내가 전 세계에 공개할 거야. 전 세계에 릴리즈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만든 곡을 내가 매니저로서 최대한 멋지게,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최대한 전 세계에 알릴 거야. 라고 하고, 익명으로 전교에 공개할 거고, 모든 학생들이 듣게 할 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요제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했고요. 학급별로도 업로드하고, 주제별로도 업로드하고, 베스트 플레이리스트 만들어서 또 업로드하고요. 그리고 교내 뮤직 어워드, 그러니까 아까 말하셨던 KBS, K-팝 뮤직 어워드 2025라는 타이틀로 학생들에게 시상도 하고, 뭐, 무슨 상은 아니지만, 그냥, 진짜 제가 그냥 주는 소소한 상이지만, 인정해주고,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상품권도 주고요. 물론 이 모든 과정은 다 익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학생들이 느끼게 하고 싶었던 거는 생산자로서의 성취감, 그리고 어떤 생산자,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낸 생산자로서의 어떤 연대감, 이런 거를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2회고사 끝나고 난 후에 방학 직전에 교사는 미칠 듯이 바쁘지만 학생들은 너무나 여유 있는 그 시간에 진행을 했고요. 댓글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노래들을 쭉 한번 듣게, 개인별로 마음껏 듣게 한 다음에 그 유튜브 리스트, 플레이리스트 밑에다가 자기는 몇 번, 어떤 제목의 노래가 좋다. 그리고 왜 좋다. 이런 얘기들을 좀 쓰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모아서 나중에 시상식도 했거든요. 너무너무 학생들이 즐거워했고, 재밌어했고, 뿌듯해했고,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이걸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이 수업이 이렇게만 마무리된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랑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 뭐냐면, 후렴의 힘을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후렴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도대체 왜 그렇게 후렴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왜 그렇게 대중음악의 후렴이 자꾸 반복이 되고, 그리고 이 후렴이라는 게 왜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노래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더 강력하게 반복이 되는지 그 이유를 같이 느껴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느꼈다면, 뭐 제가 바라는 건 다 이루어진 거거든요. 어, 그 후렴의 힘, 그 후렴의 힘이 뭐냐? 그래서 학생들과 수업을 이렇게 곁가지로 진행을 했어요. 방금 전까지 말씀드린 그 대중음악 창작하기, 대중음악 만들기 수업을 일주일에 2시간 제가 들어가는데 1시간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다음 1시간마다는 뭘 했냐면 고전시부터 현대시까지를 쭉 지나오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1차시 요 일종의 그러니까 실습과 이론 수업인 거죠. 그래서 이 이론 수업 4차시 동안에는 어떤 수업을 진행했냐면 첫 번째 시간에는 어, 서경별곡, 정석가, 춘망사 이 세 편을 가지고 반복, 대꾸, 후렴의 매력에 대해서 해설을 하는 강의를 온라인 유튜브로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는 맵버들 그리고 새한숨, 정선아리랑 이런 시조와 민요 세 편을 가지고 가사와 후렴이 서로 공명하는 그리고 어떤 시대에는 가사가 메인이고 어떤 시대에는 후렴이 메인인 그런 것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래서 그 가사와 후렴이 예술인과 대중들 사이에 어떤 기량 관계를 만들어냈는지 그 이야기를 쭉 풀어낸 수업을 1시간 했고요. 이것도 유튜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남신이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시, 그다음 평상이 있는 구숫집, 모닥불 이 세 편의 시를 통해서 가사의 힘,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어의 힘, 이야기의 힘, 그 짧지만 강력한 시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시의 주제는 음, 내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몇 명인가라는 주제로 한 명에서부터 100명을 아우르는 그 이야기를 요걸 가지고 했고요. 마지막 4차 시는 가사의 진화 두 번째로 전문강의 삽을 씻고 농무, 촉교화라는 세 편의 작품을 가지고 했던 주제는 12월 달 수업이었군요. 그래서 번아웃이라는 주제로 시대별로 번아웃을 지금 말하면 번아웃이고 정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를 묶어서 시대별 주제 읽기로 했던 것이죠. 이것도 유튜브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제가 강의한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그거를 학생들은 그 시간에 노트북을 열고, 그 유튜브를 열어서 그 유튜브에 업로드된 제 강의 영상을 보고 듣는 거죠.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보고 자신이 원하는 속도, 자신이 익숙한 속도로, 그리고 원한다면 두 번도 볼 수 있고 세 번도 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수업 동안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살펴보고자 했던 건 뭐냐면, 대중음악의 발전이라는 것은 결국 후렴의 발전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는 원래 노래입니다. 어, 시는 원래 노래예요. 인간이 문자를 기록한 1만 년의 역사 동안, 그리고
그 이전 구슬로 전해졌다고 예상되는 대략 2만 년에서 3만 년의 역사 동안 모든 시는 전부 다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시가 노래가 아니었던 때는 글쎄요, 있긴 있었죠. 근데 대략 한 400년, 500년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시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은 시의 전성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시라는 이 장르가 인류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사랑받았던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 음,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의 귀여서 이어폰이 거의 떠나질 않고, 심지어는 체육 행사를 하거나 운동을 할 때도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는 그 상태로 하루 종일 음악을 듣죠. 하루 종일 시를 듣고 있죠. 그리고 우리들의 시가, 대한민국의 시가, 대한민국의 노래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정말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대를 우리 살고 있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시가 가장 번성한 시대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의 시가 사랑받을 수 있었던 그것은 바로 후렴이 발전한 역사이기도 하거든요. 그걸 같이 한번 학생들과 살펴보고 싶었던 것이죠. 어, 그 시, 곧 노래에서 가사와 후렴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거는 가사는 어디까지나 예술가 개인의 독창적인 서사와 독창적인 감정, 그 독창적인 상황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면 그 음악, 그 노래, 그 시를 지은 사람의 빌드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어떤 이야기 속에서 이 사람의 사건이 진행되는지가 가사에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가수의 영역입니다. 예술인의 영역이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사람들의 감정을 집중시키면서, 얼마나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이 빌드업의 과정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이건 예술인의 그 역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후렴 부분은 사실 예술인의 부분이 아니라 대중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렴은 함께 부르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참여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후렴은 예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 부르거나 너무 어려우면 대중이 따라 부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참여할 수가 없고, 참여할 수 없으면 그 노래는 확산되지 못합니다. 확산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죠. 그러면 사라집니다. 대중들에게 더 많이 사랑받고, 대중들에게 더 많이 전해지고, 대중들에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더 많이 전해지게 사랑받으려면, 대중들이 쉽게 따라 부르면서 쉽게 이해하고 쉽게 부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중들이 메인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노래의 역사라는 건. 그래서, 어, 지난 1만 년 동안 문자로 기록된 것만 놓고 봤을 때에도 인류 문화가 최적화한 구조가 지금의 대중음악이었던 거죠. 지금 대중음악은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벌스, 코러스, 벌스, 코러스, 브릿지, 코러스 이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이것을 좀 변형하거나 이걸 혁신하거나 할 뿐이지 이 구조는 지금도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가의 개성과 대중의 참여가 아주 적절하게 긴장 관계를 유지하는 그 상태가 저는 지금의 이 대중문화의 요 기본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 이르기까지 고전 시에서부터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졌는지, 지금의 대중음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이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된 거죠. 어, 네,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이야기, 이 수업 사례를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떨어져 나와서 이런 수업이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 수업이 만약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이런 수업이 왜 지금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좀 거리를 두고 따져보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대단히 특별한 시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단 한 번도 마주한 적이 없는 대단히 대단히 특별한 시대, 바로 AI 시대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뭐냐면, 이제까지 인간은 인간 지능만 잘 활용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인간 지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그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인간 지능과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물론 난 지금도 인간 지능만 활용할 거야. 뭐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지 않는 인간지능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사용해 본 바로도 그렇고 앞으로는 더더욱 가속화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인공지능은 지금과 같은 도구형 인공지능 혹은 아주 기껏해야 에이전트 인공지능 정도가 아니라 지금 5년에서 10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은 AGI, 그러니까 인간형 인공지능이거든요. 범용 인공지능. 그리고 그 이후에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완성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슈퍼 인공지능, 초슈퍼 인공지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인간 지능만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너무나 풍부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에게 이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을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고민이 우리 교육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을 지치게 한다는 말을 했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절대 지치지 않죠. 당연히 말도 안 되죠. 돈이 지칠 뿐입니다. 토큰이 지치고 제 사용료가 지칠 뿐이지 결국 그거는 이제 제가 지치는 거죠. 네. 이제 이 표현을 통해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어, 인공지능한테 맡겨버리면 얼마든지 인공지능을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은 그쪽에 맡기고 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자는 거죠. 혹은 인간이 해야만 되는 것들은 뭘까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의 한 사례, 한 키워드, 한 문이 뭐냐면 학생 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내면의 복잡한 감정, 핵심 키워드는 감정인 거죠. 그래서 학생들의 감정에 집중해서 학생들의 개인적인 기억과 그 사물과 그 개인적인 서사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핵심은 감정입니다. 학생들의 감정.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보통 창의성이라고 하는, 저는 창의성이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생산성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데, 어, 그 생산성을 이끌어내는 것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교사에게 새롭게 부여된 임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런 면에서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는 어떤 기본적인 입장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부터 학생들은 어떤 수동적인 소비자, 문학 소비자, 국어 소비자, 지식 소비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생산자, 문학 생산자, 지식 생산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식을 수용하는 것, 외우고 외우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외우는 것만이 목표라면. 왜냐하면 그건 인공지능이 훨씬 잘하기 때문이죠. 내가 아무리 백과사전을 달달달 외워봐야 인공지능은 백과사전 백종, 천종, 만종을 이미 다 외우고 있거든요. 제가 그 앞에서 백과사전 한 권을 외웠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러면 지식을 생산한다는 게 뭘까요? 저는 지식이란 대답의 나열이 아니고 질문과 대답의 연쇄, 그 연쇄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묻고 답하고, 답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묻고 답하고, 답한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묻고 답하는 이 과정들을 거듭해서 해낼 수 있다면 저는 한 작품, 한 노래, 한 시에 대해서, 한 인간에 대해서, 한 세상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곳까지 닿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인간지능과 인공지능 두 가지를 둘 다 잘 다룰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수업에서도 새로운 대중음악을 만드는 생산자 역할을 학생들에게 부여를 한 거죠. 이렇게 부여를 했더니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스스로 몰입하고 스스로 긴장하면서 나중에 이 수업이 너무너무 즐거웠다고 스스로 답하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 힘을 빌어서 고전 시에 대해서, 후렴의 역할에 대해서, 후렴의 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술가와 대중의 이 관계에 대해서 아주 몰입도 높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융합적 학습 의 필연성입니다. 필요성이 아니고요. 필연성이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하면 필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 학습에 몰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수업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평가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가 굳이 이렇게 이거 외워야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대중음악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고민하게 되고 음악이란 뭘까를 생각하게 되고 이제까지 음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랑받아 왔는지 고민하게 되고 그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살펴보게 되고 그리고 내 감정을 글로, 가사로, 그림으로, 영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것의 핵심이 바로 시이고 문학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래서 학생들과 대중음악 한 편을 창작하는 요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 한 편의 대중음악을 생산해내는 요 작업을 통해서 음악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문학에 대해서 같이 혹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배우게 되는,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앞으로도 저는 계속 해보고 싶고, 인공지능 시대여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요구될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이런 작업들이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리고 이것도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또 다른 걸 시도해 보시고, 그중에 성공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고, 실패하시면 더더욱 좋고, 그 성공과 실패의 기록을 공유해 주시면 저도 그 기록들을 발판 삼아서 성공한 건 좀 더 성공할 수 있게 해보고, 만약에 실패하신 수업이 있으시다면, 그거를 제가 살펴봐서, 어, 이건 이렇게 또 활용하면 나한테는 좀 잘 되지 않을까? 뭐 제가 또 시도할 수 있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또 알아요. 저의 실패가 또 누군가에겐 성공의 또 기회를 줄 수 있을지. 그렇게 성공의 기회들이 점점점 늘어간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이 좀 더 학생들의 몰입을 이끌어내는 수업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평가인데요. 학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 전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하나는 몰입, 학생들에게 몰입의 경험을 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이 시스템 안에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것은 학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방법이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학생들을 줄 세우기를 했던 것은 그리고 지필평가라는 것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기존의 평가 방식을 고수했던 것은 지필평가가 병렬 구조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사 한 명이 수십 명, 수백 명을 한꺼번에 평가할 수 있는 어, 병렬 구조, 병렬 구조죠. 교사는 한 명이고 수백 명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게 유일하게 지필평가였거든요. 그리고 지필평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높았고, 근데 그거는 저는 이 인공지능 이전 시대에 기술과 자본이 아주 극도로 제한적인 시대에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일반화가 된다면 그것만큼 비효율적이고 학생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어, 혹은
학생들의 성장에 그리 효과적이지 않은 평가 방법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끝까지 밀어붙인 상상을 해본다면 저는 앞으로 학생들이 한 모든 수행 평가를 전부 다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한 모든 과정을 교사들의 모든 어, 피드백을 다 저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해봐야 글쎄요. 1테라도 안 될 겁니다. 1테라가 뭐예요? 100기가도 안 될 겁니다. 그 학생들이 국어과 관련 그동안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12년의 기간 동안 자기가 쓰고 만들고 창작하고 참여하고 발표하고 대화 나누고 토론하고 했던 그 모든 걸 다 기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이 스케일링이 더 범위가 커지면 그렇다면 그때의 평가는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방대하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때 평가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을 줄 세우는 건 말도 안 되고요. 그 학생 개인이 어떠한 성향과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성장을 해냈느냐. 이 수업이, 이 평가가 이 학생이 성장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가 정말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죠. 어, 물론 이건 상상입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현재로 돌아와서 아직은 이제 저는 금방 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안 왔으니까 지금 학생들과 진행하는 이 평가를 조금 교육 현장에서 교실 현장에서 실제로 진행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런 평가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정 중심 형성적 평가, 그래서 결과보다 창작 과정, 생산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학생들의 관찰 일지를 쓰게 한다거나, 대표적으로 패스 앤 페일, 이런 걸로 학생들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야말로 학생들에게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이 수업의 목적으로 평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대신 학생들의 동기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평가는 성적표에 기록되는 평가는 아니지만 유튜브의 좋아요, 학생들의 댓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사회적인 인정, 어, 친구들 사이에서의 인정 이런 것들로 자신의 어떤 열정을 더 끌어내게 하는 그런 방식이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어, 가능한 방법인 것 같고요. 요걸 또 다른 방식으로는 학생들이 자기가 했던 과정을 스스로 성찰하는 이런 것을 쓰게 하고 그걸로 평가에 반영할 수도 있겠죠. 네, 다만 요 수업은 이런 평가 방식은 정말 학생들이 수업에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성차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학생들이 협조적인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수업 분위기가 유지되는 그런 곳에서는 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통합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교사만의 평가가 아니죠. 당연히 이건 음악이 들어가니까 또 역사가 들어가니까 이걸 가지고 문학 교사와 역사 교사와 음악 교사가 함께 이 수업을 나눠서 진행을 한다면 그것도 꽤 나름 즐거운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물론 정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인공지능을 지치게 만드는 교육이란 결국은 학생이 몰입하는 교육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인공지능 활용해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직접 찾아보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고민한 것처럼 알아본 것처럼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가 지금 고민인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학생이 몰입하는 교육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고스란히 교사가 지치지 않는 교육이 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단순한 AI를 활용하는 그런 기술 교육이 아니라 학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둬서 세 가지. 개인의 감정에 집중하는 문학 수업. 그리고 학생들 개인의 역량을 공유하는 것에 집중하는 음악 수업. 그리고 학생들 개인이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는 인공지능 수업. 이러한 것들이 함께 동원될 수 있다면 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작품, 그런 수업, 그런 과정, 그런 평가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문재 시인님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집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집인데요. 그 시집에 담겨 있는 시들이 하나같이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가슴에 콱 와닿았던 거는 바로 그 제목입니다. 지금 여기가 맨 앞입니다. 우리가 지금 맨 앞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러한 환경에서 이러한 고민을 시도한 사람은 그런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이전에는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맨 앞이에요. 우리가 맨 앞이어서 더더군다나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인터넷 통신이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거기에다가 학생들 개인마다 모바일로, 노트북으로 온갖 인공지능 도구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글쎄요,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맨 앞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갖고 어떤 방향을 보고 어떤 목적을 갖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교육이 결정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누군가의 뒷모습을 따라왔죠. 저렇게 하면 잘 되는구나. 그 뒷모습을 따라왔죠. 그런데 어느새 돌아보니 우리가 따라왔던 그 뒷모습들이 어느새 우리 뒤로 사라지고 우리 앞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걷는 걸음이 첫걸음입니다. 그 첫걸음 앞에 이름은 AI 시대인 거죠. 이 AI 시대라는 변화 앞에 참 막막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당연히 정답은 없죠. 시행착오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 이전에 먼저 발을 옮겼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의 시행착오가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뒤따르고 싶은 길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게 길이 될 거고요.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교육의 맨 앞에서 고민하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모든 시도, 그 모든 성공들이 미래 교육의 분명 역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마음껏 시도하시고 음, 부디 성공하시고 혹 실패하시더라도 그 실패의 기록을 절대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어,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로켓을 만드는 제작진들이 자신들이 만든 로켓이 우주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성층권을 지나면서 펑 하고 터져버렸을 때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게 아니라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실패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멋지게 기록해서 다음에 다시 재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다음에 여러분의 실패를 발판으로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어, 좋은 본보기, 좋은 한 걸음 어, 될 수 있도록 꼭 기록을 남겨주시기를, 그 기록을 공유해 주시기를, 실패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기를 어, 기대하고 기원하겠습니다. 네, 네, 저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